때는 조선 왕조의 심장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들이 모여 사는 남산골에 비할 데 없는 미색으로 소문이 자자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나이는 이제 막 18, 피어나는 모란처럼 화사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수려한 것을 넘어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눈망울과 봄 햇살을 머금은 듯한 온화한 기품을 지녔다 하였죠. 피어나는 작약을 보는 듯 화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소리와 같았다 하니 장안에 웬만한 대감댁 도령치고 서연아 씨를 마음에 품지 않은 사내가 없었답니다. 매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연의 집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병조판서 댁 둘째 아드님부터 내로라 하는 가문의 혼사 제안이 본물처럼 밀려들었죠. 대제학의 손주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가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아비인 이 진사는 그저 헛기침만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대감, 오늘도 중매쟁이가 되어서는 다녀갔지요. 이젠 혼기가 꽉 찬 아이이니 좋은 곳으로 정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리 좋은 혼처들을 마다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리란 보장도 없지 않을까요? 걱정이 가득한 아내의 최근에도 이 진사는 묵묵부답, 그저 타들어가는 속을 찬물로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굳게 닫힌 창호 너머 아무 근심 없이 술을 놓고 있는 딸 서연을 향해 있었죠.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이니 부인은 그만 안으로 드시오. 다 생각이 있소. 허나 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실은 밤마다 벌어지는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 오래였던 것이죠. 겉으로는 위엄을 차리고 있으나 밤이 되면 빚쟁이들의 시퍼런 눈빛을 피해 뒷문으로 드나드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처지에 어찌 딸의 혼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이 진사 집안의 초라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가마에서 내린 이는 한양 최고의 권세가로 이름난 김대감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흙먼지 묻은 버선발로 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댁의 주인을 뵙고자 하오. 김대감 나리의 명이시니 어서 나오시라 하시오. 이 진사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땅에 엎드릴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앞에서 집사는 보란듯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사주단자를 내밀었죠. 이 댁에 귀한 따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대감 나리께서 보내신 것이오. 김대감 댁 장남이신 민준 도련님의 사주이니 귀히 받으시오. 그 이름 석자에 이 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소문을 들은 이웃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대감 댁이라면 임금의 총에 또한 두터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지닌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름 위의 집안에서 이제는 기울어가는 이 진사 집안에 어찌하여 혼사를 청한단 말입니까? 아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유대감 댁에서 내 사주를 받아 가셨단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참말인가요? 그 높으신 댁에서 어찌 소인의 집에? 그럼 참말이고 말고 다 내 복이다. 이제 우리 서연이 호강하며 살 날만 남았구나. 서연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아비가 될 사람의 얼굴도 성품도 알지 못했으나 몰락해가는 가세를 일으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죠. 며칠 후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보내온 예물은 이 진사 집안의 낡은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화려한 혼사가 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사실 이 진사는 며칠 전 밤 김대감이 주최한 비밀스러운 노름판에서 마지막 남은 집문서마저 날렸던 것입니다. 자네의 그 어여쁜 딸을 내 며느리로 준다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그 치욕스러운 제안 앞에서 이 진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연은 아버지의 노름빗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정작 자신은 온 가문의 축복 속에 시집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모든 진실이 화려한 예단 속에 감춰진 채 마침내 혼례 날이 밝아왔습니다. 혼례 당일 날이 밝기가 무섭게 한양 거리는 떠들썩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보낸 혼례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화려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붉은 비단으로 치장한 말들과 풍악을 울리는 악공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예물함의 행렬은 마치 임금의 행차를 보는 듯 위세가 등등했답니다. 곱게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연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가서 부디 지아비의 사랑 듬뿍 받으며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서연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죠. 꽃가마에 오르는 서연의 발걸음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앞으로 함께할 지아비는 어떤 사람일까? 시부모님은 인자한 분들일까? 수줍은 상상을 하며 붉어진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례는 김대감 댁의 넓디 넓은 대청마루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 선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곁에 선 지아비 민주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닌 누가 보아도 늠름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저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무표정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혼례의 긴장감 때문이려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답니다. 혼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연은 신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은 온통 값비싼 기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나 그 화려함이 무색하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지아비를 기다렸습니다. 촛불의 심지가 몇 번이나 타들어가고 정성껏 차려진 교배상은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수줍은 기대는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갔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민준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오시는?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듣기 좋은 소리로구나. 그래, 내가 내 서방으로 보이더냐. 그는 서연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아비가 색시를 보는 다정한 눈빛이 아닌 장사치가 물건을 훑어보는 듯한 냉정하고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소인,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 내년의 잘못이 아니다. 값을 치러준 만큼 쓸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지. 민주는 탁자 위에 술병을 집어들어 병나발을 불고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비가 노름빗에 눈이 멀어 너를 이리 팔아넘긴 것을 정녕 몰랐다고 할 셈이냐. 이 집안의 곳간을 채운 예물이 바로 내 몸값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말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찌? 내 아비는 미천없는 노름꾼이여. 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가여운 계집일 뿐이다. 이제부터 내년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웃고 울어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그의 고함과 함께 서연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습니다. 순백의 비단 치마 위로 붉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원앙 이불이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길고 긴 악몽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첫날 밤의 악몽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혼인 생활은
하루하루가 잿더미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죠. 드넓은 기와집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온 정성을 다해 저녁 수라상을 준비했죠. 혹여나 지아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뒤적거리더니 그대로 상을 발로 거어차 버렸습니다. 녹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나뒹굴었죠. 내년에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밥맛이 다 떨어지는구나.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것들을 치우지 못할까. 서연은 놀라 숨을 죽인 채 묵묵히 엎드려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듯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걸고 있었죠. 집안의 종들조차 그녀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는 빚 대신 팔려온 마님이라 수군거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후원의 작은 연못가라도 거닐고 싶어 문을 나섰습니다. 안방을 책임지는 늙은 노비가 달려와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어디를 가시려 하십니까? 마님께서는 방 안에 조용히 머물고 계셔야 합니다. 부디 분란을 만들지 마시지요. 그것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띤 명백한 감시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 어두운 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은 피지 못한 꽃처럼 시들어갔습니다. 옷 같던 피부는 빛을 잃고 창백해졌으며 한때 총기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만취한 민준이 기생집에서 얻어온 듯한 화려한 비녀를 들고 와 서연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리 아리따운 것이 여인이지. 너처럼 감정도 없는 목각 인형과는 다르단 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연이 혼례 때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아온 작의 경대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경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 고통이고 눈을 뜨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 생각했죠. 그날 밤 민준이 또다시 외박을 한 틈을 타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가장 간소한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마저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가만히 붓을 들어 서신 한 장을 남겼습니다. 불효한 딸은 먼저 가옵니다. 서연은 한 점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성곽 너머에 있다는 깎아지른 절벽, 은하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던지면 시름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였죠. 차가운 밤이슬이 소복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삶이 아닌 죽음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험한 산길에 발바닥이 찢겨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답니다. 마침내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하대 위에 선 서연의 가녀린 몸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절벽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부르는 소리처럼 섬뜩했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에서의 나날, 자신을 물건 취급하던 지아비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끝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무력한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치 마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날아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웬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절벽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무명옷 차림이었으나 다부진 체격과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바로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딸의 아니가 걱정되어 몰래 보낸 심부름꾼 태우였습니다. 태우는 그날 밤도 멀리서 서연의 방을 지켜보다 소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철렁하여 내내 뒤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미신데 나를 막는 것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생기 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태우는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친정 어머님께서 밤새 위독하시어 마님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제가 마님을 모셔오라는 명을 받고 밤새 일이 찾아 헤맨 것이옵니다. 부디어서 저와 함께 가시어 어머님의 임종이라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우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있던 서연에게 점원이라는 세 글자는 끊어졌던 삶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유일한 동아줄과도 같았죠.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과 비통의 빛이 어렸습니다. 서연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손길은 더없이 단단하고 따뜻했지요. 마님, 이러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태우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음을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이제는 삶을 향해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죠.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린 시간, 태우는 서연을 부축하여 익숙한 담벼락, 바로 그녀가 나고 자란 친정집의 뒷담에 도착했습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자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서연의 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흉한 몰골을 보자마자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딸을 부둥켜 안았죠. 아가, 내 아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머니, 괜찮으세요? 위독하시다는 말에. 그제야 서연은 자신을 구하기 위한 태우의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사랑채에서 모진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슨 흉한 꼴이냐? 시집간 계집이 서방을 버리고 야밤에 도망을 쳐. 잠에서 깬 이 진사는 퀭한 눈으로 마당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는 노발대발 소리치며 달려나왔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집안은 그날로 끝장이다. 네가 감히 살겠다고 이 집 문턱을 넘어? 당장 돌아가거라. 대감. 제발 아이의 몰골을 좀 보시어요. 오죽했으면 일이 왔겠어요. 산송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이 진사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딸을 향한 걱정이 아닌 오직 자신의 안위와 체면이 무너질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닥치거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불효막심한 년은 없다. 저 아이를 당장 내쫓지 못할까? 내쫓으라는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서연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 기댈 곳이라 여겼던 친정에서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서연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부르짖으며 오열했고 태우는 조용히 서연을 둘러 업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급히 태우의 소매를 붙잡고는 품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태우야, 내 마지막 부탁이다. 내 딸을 부탁하마. 이 열쇠를 가지고 성곽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초가로 아이를 데려가다오. 부디 내 딸을 지켜다오. 태우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이고는 의식을 잃은 서연을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우가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허름했으나 집 안팎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태우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아랫목에 눕히고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또다시 세상에 버려졌으나
태우의 헌신적인 보살핌 아래 위태로운 안식을 얻게 되었답니다. 허나 그 평화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고요하던 산중턱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깨졌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본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 멀리서 말을 탄 민준이 간호몇을 이끌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필시 서연의 아비가 실토한 것이겠지요. 태우는 재빨리 서연의 방문을 닫아 걸고 마당으로 나서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신가요? 민주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태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앞을 막았. 내 놈이 내 계집을 빼돌린 그 천한 종놈이로구나. 민주는 태우를 발길로 차버리고는 성큼 다가가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방 안에 파랗게 질려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한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숨어 있었구나. 나의 귀한 부인께서. 하긴, 내년의 가문에 딱 어울리는 집이긴 하다. 서연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헌데 민준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봐라, 너희는 모두 돌아가거라.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것이다. 제 발로 도망친 부인께서 다시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내 직접 곁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는 간호들을 돌려보내고 이 작은 초가집을 자신의 새로운 유배지이자 서연의 새로운 감옥으로 삼아버렸답니다. 숨막히는 삶이 다시, 아니 전보다 더 지독하게 시작된 것이었죠. 태우는 마당 구석에서 모욕감에 떨리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본래 몰락한 무관 집안의 자제, 강태우였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대감과 조정에서 대립하다 역모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던 거죠. 어린 태우는 겨우 목숨만 건져 신분을 숨기고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는 원수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연약한 여인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태우를 종처럼 부리며 온갖 굳은 일을 시켰고 밤이 되면 서연을 방 안에 가두고는 온갖 희롱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서연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태우는 장작을 패는 도끼자루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분노를 사겨야만 했죠. 초가집에서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득한 늪처럼 고여 썩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의 어머니가 태우 편에 몰래 약과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태우가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민준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님께서 드실 약과 음식이옵니다. 민준은 꾸러미를 빼앗아 풀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약첩을 꺼내 그대로 아궁이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고 어머니가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들었을 떡을 꺼내 제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굶어봐야 서방 무서운 줄을 알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태우의 눈에 순간적으로 이글거리는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서연이 정말로 죽고 말 것 같았죠. 이틀 후 태우는 혼비백산이 되어 허둥지둥 술이 덜 깬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밤새 보이질 않으십니다. 민준은 잔뜩 인상을 쓰며 일어나 태우와 함께 주변을 살피는 척했고 마침내 저수지가에서 서연의 신발과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습니다. 끝까지 나를 배신하는구나. 찾아라. 시신이라도 당장 찾아내란 말이다. 그의 분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닌 제 소유물이 제멋대로 망가진 것에 대한 모욕감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서방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은 비바람 소리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꽃다운 나이에 쓰러진 서연의 가여운 운명을 슬퍼하고 잔인한 서방 민준을 손가락질했죠. 그 소문은 민준의 아버지 김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민준, 이놈을 당장 끌고 오너라.
그놈의 괴팍함 때문에 그나마 참한 아이로 골라 혼인을 시켰더니 그것도 오래가질 못하는구나. 서재로 불려간 민주는 오히려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제 성질을 건드리는데 어찌 참고만 있겠습니까? 혼인을 해보니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왜 그리 화를 내셨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고 민주는 시신이나 찾아야겠다며 유유히 서재를 나섰습니다. 며칠간 수색하는 척 소란을 피웠지만 끝내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짐승에게 물어뜯겨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하구나.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장례조차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며칠 지나지 않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기생집을 드나들며 예전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서연의 어머니만이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매일같이 저수지를 바라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 모를 나그네가 그녀에게 작은 서찰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서찰 안에는 글씨 한자 없이 그저 서연이 가장 좋아하던 작은 들국화 한 송이가 곱게 말려져 있을 뿐이었죠. 우리 서연이가 살아 있었군. 아이고, 다행이다. 태우가 살렸구나. 어머니는 그것이 딸이 살아있다는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북쪽 하늘을 보며 딸의 안녕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우가 죽어가는 서연을 살리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죠. 이틀 전날 밤, 태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준이 마신 술에 몰래 잠이 오는 약초를 탄 뒤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서연이 머무는 골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죠. 태우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족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지요. 모든 설명을 마친 태우가 서연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부디 그리 해주시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아닌 그저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마지막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마치 하늘도 그들의 계획을 아는 듯 된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우는 서연의 신발 한 짝과 짧은 유서를 저수지 옆바위에 고이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탈진한 서연을 업고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속을 뚫으며 미리 봐둔 산 너머의 폐가로 향했죠. 한양에서 소동이 잦아들 무렵 태우는 서연을 데리고 머나먼 남쪽 땅끝 마을 해월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시사철 바람이 따뜻하고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들은 외지에서 온 오누이 행세를 하며 작은 밭을 일구고 태우는 틈틈이 갯가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서연은 죽고 안윤희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라는 태우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죠. 처음 얼마간 윤희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말을 잃었고 웃음도 잃었죠. 그저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거나 태우가 잡아온 물고기를 손질하며 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태우는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이 그녀의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윤희는 태우가 마련해준 작은 텃밭에 호미질을 하고 있었죠.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의 손끝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력을 마주한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윤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땅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며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태우의 눈시울 또한 뜨거워졌답니다. 세월이 흘러 윤희는 이제 평범한 시골 안악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눈빛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태우 역시 이제는 복수를 꿈꾸던 무관의 자제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여인의 곁을 지키는 때는 조선 왕조의 심장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들이 모여 사는 남산골에 비할 데 없는 미색으로 소문이 자자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나이는 이제 막 18, 피어나는 모란처럼 화사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수려한 것을 넘어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눈망울과 봄 햇살을 머금은 듯한 온화한 기품을 지녔다 하였죠. 피어나는 작약을 보는 듯 화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소리와 같았다 하니 장안에 웬만한 대감댁 도령치고 서연아 씨를 마음에 품지 않은 사내가 없었답니다. 매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연의 집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병조판서 댁 둘째 아드님부터 내로라 하는 가문의 혼사 제안이 본물처럼 밀려들었죠. 대제학의 손주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가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아비인 이 진사는 그저 헛기침만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대감, 오늘도 중매쟁이가 되어서는 다녀갔지요. 이젠 혼기가 꽉 찬 아이인이 좋은 곳으로 정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리 좋은 혼처들을 마다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리란 보장도 없지 않을까요? 걱정이 가득한 아내의 최근에도 이 진사는 묵묵부답, 그저 타들어가는 속을 찬물로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굳게 닫힌 창호 너머 아무 근심 없이 술을 놓고 있는 딸 서연을 향해 있었죠.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이니 부인은 그만 안으로 드시오. 다 생각이 있소. 허나 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실은 밤마다 벌어지는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 오래였던 것이죠. 겉으로는 위엄을 차리고 있으나 밤이 되면 빚쟁이들의 시퍼런 눈빛을 피해 뒷문으로 드나드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처지에 어찌 딸의 혼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이 진사 집안의 초라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가마에서 내린 이는 한양 최고의 권세가로 이름난 김대감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흙먼지 묻은 버선발로 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댁의 주인을 뵙고자 하오. 김대감 나리의 명이시니 어서 나오시라 하시오. 이 진사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땅에 엎드릴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앞에서 집사는 보란듯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사주단자를 내밀었죠. 이 댁에 귀한 따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대감 나리께서 보내신 것이오. 김대감 댁 장남이신 민준 도련님의 사주이니 귀히 받으시오. 그 이름 석자에 이 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소문을 들은 이웃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대감 댁이라면 임금의 총에 또한 두터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지닌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름 위의 집안에서 이제는 기울어가는 이 진사 집안에 어찌하여 혼사를 청한단 말입니까? 아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유대감 댁에서 내 사주를 받아 가셨단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참말인가요? 그 높으신 댁에서 어찌 소인의 집에? 그럼 참말이고 말고 다 내 복이다. 이제 우리 서연이 호강하며 살 날만 남았구나. 서연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아비가 될 사람의 얼굴도 성품도 알지 못했으나 몰락해가는 가세를 일으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죠. 며칠 후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보내온 예물은 이 진사 집안의 낡은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화려한 혼사가 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사실 이 진사는 며칠 전 밤 김대감이 주최한 비밀스러운 노름판에서 마지막 남은 집문서마저 날렸던 것입니다. 자네의 그 어여쁜 딸을 내 며느리로 준다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그 치욕스러운 제안 앞에서 이 진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연은 아버지의 노름빗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정작 자신은 온 가문의 축복 속에 시집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모든 진실이 화려한 예단 속에 감춰진 채 마침내 혼례 날이 밝아왔습니다. 혼례 당일 날이 밝기가 무섭게 한양거리는 떠들썩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보낸 혼례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화려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붉은 비단으로 치장한 말들과 풍악을 울리는 악공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예물함의 행렬은 마치 임금의 행차를 보는 듯 위세가 등등했답니다. 곱게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연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가서 부디 지아비의 사랑 듬뿍 받으며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서연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죠. 꽃가마에 오르는 서연의 발걸음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앞으로 함께할 지아비는 어떤 사람일까? 시부모님은 인자한 분들일까? 수줍은 상상을 하며 붉어진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례는 김대감 댁의 넓디 넓은 대청마루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 선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곁에 선 지아비 민주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닌 누가 보아도 늠름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저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무표정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혼례의 긴장감 때문이려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답니다. 혼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연은 신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은 온통 값비싼 기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나 그 화려함이 무색하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지아비를 기다렸습니다. 촛불의 심지가 몇 번이나 타들어가고 정성껏 차려진 교배상은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수줍은 기대는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갔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민준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오시는?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듣기 좋은 소리로구나. 그래, 내가 내 서방으로 보이더냐. 그는 서연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아비가 색시를 보는 다정한 눈빛이 아닌 장사치가 물건을 훑어보는 듯한 냉정하고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소인,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 내년의 잘못이 아니다. 값을 치러준 만큼 쓸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지. 민주는 탁자 위에 술병을 집어들어 벽나발을 불고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비가 노름비대 눈이 멀어 너를 이리 팔아넘긴 것을 정녕 몰랐다고 할 셈이냐. 이 집안의 곳간을 채운 예물이 바로 내 몸값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말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찌? 내 아비는 미천없는 노름꾼이여. 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가여운 계집일 뿐이다. 이제부터 내년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웃고 울어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그의 고함과 함께 서연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습니다. 순백의 비단 치마 위로 붉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원앙 이불이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길고 긴 악몽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첫날 밤의 악몽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혼인 생활은
하루하루가 잿더미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죠. 드넓은 기와집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온 정성을 다해 저녁 수라상을 준비했죠. 혹여나 지아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뒤적거리더니 그대로 상을 발로 거어차 버렸습니다. 녹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나뒹굴었죠. 내년에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밥맛이 다 떨어지는구나.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것들을 치우지 못할까. 서연은 놀라 숨을 죽인 채 묵묵히 엎드려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듯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걸고 있었죠. 집안의 종들조차 그녀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는 빚 대신 팔려온 마님이라 수군거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후원의 작은 연못가라도 거닐고 싶어 문을 나섰습니다. 안방을 책임지는 늙은 노비가 달려와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어디를 가시려 하십니까? 마님께서는 방 안에 조용히 머물고 계셔야 합니다. 부디 분란을 만들지 마시지요. 그것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띤 명백한 감시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 어두운 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은 피지 못한 꽃처럼 시들어갔습니다. 옷 같던 피부는 빛을 잃고 창백해졌으며 한때 총기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만취한 민준이 기생집에서 얻어온 듯한 화려한 비녀를 들고 와 서연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리 아리따운 것이 여인이지. 너처럼 감정도 없는 목각 인형과는 다르단 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연이 혼례 때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아온 작의 경대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경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 고통이고 눈을 뜨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 생각했죠. 그날 밤, 민준이 또다시 외박을 한 틈을 타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가장 간소한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마저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가만히 붓을 들어 서신 한 장을 남겼습니다. 불효한 딸은 먼저 가옵니다. 서연은 한 점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성곽 너머에 있다는 깎아지른 절벽, 은하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던지면 시름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였죠. 차가운 밤이슬이 소복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삶이 아닌 죽음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험한 산길에 발바닥이 찢겨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답니다. 마침내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하대 위에 선 서연의 가녀린 몸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절벽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부르는 소리처럼 섬뜩했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에서의 나날, 자신을 물건 취급하던 지아비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끝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무력한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치 마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날아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웬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절벽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무명옷 차림이었으나 다부진 체격과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바로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딸의 아니가 걱정되어 몰래 보낸 심부름꾼 태우였습니다. 태우는 그날 밤도 멀리서 서연의 방을 지켜보다 소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철렁하여 내내 뒤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미신데 나를 막는 것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생기 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태우는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친정 어머님께서 밤새 위독하시어 마님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제가 마님을 모셔오라는 명을 받고 밤새 일이 찾아 헤맨 것이옵니다. 부디어서 저와 함께 가시어 어머님의 임종이라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우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있던 서연에게 점원이라는 세 글자는 끊어졌던 삶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유일한 동아줄과도 같았죠.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과 비통의 빛이 어렸습니다. 서연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손길은 더없이 단단하고 따뜻했지요. 마님, 이러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태우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음을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이제는 삶을 향해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죠.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린 시간, 태우는 서연을 부축하여 익숙한 담벼락, 바로 그녀가 나고 자란 친정집의 뒷담에 도착했습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자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서연의 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흉한 몰골을 보자마자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딸을 부둥켜 안았죠. 아가, 내 아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머니, 괜찮으세요? 위독하시다는 말에. 그제야 서연은 자신을 구하기 위한 태우의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사랑채에서 모진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슨 흉한 꼴이냐? 시집간 계집이 서방을 버리고 야밤에 도망을 쳐. 잠에서 깬 이 진사는 퀭한 눈으로 마당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는 노발대발 소리치며 달려나왔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집안은 그날로 끝장이다. 네가 감히 살겠다고 이 집 문턱을 넘어? 당장 돌아가거라. 대감. 제발 아이의 몰골을 좀 보시어요. 오죽했으면 이리 왔겠어요. 산송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이 진사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딸을 향한 걱정이 아닌 오직 자신의 안위와 체면이 무너질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닥치거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불효막심한 년은 없다. 저 아이를 당장 내쫓지 못할까? 내쫓으라는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서연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 기댈 곳이라 여겼던 친정에서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서연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부르짖으며 오열했고 태우는 조용히 서연을 둘러 업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급히 태우의 소매를 붙잡고는 품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태우야, 내 마지막 부탁이다. 내 딸을 부탁하마. 이 열쇠를 가지고 성곽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초가로 아이를 데려가다오. 부디 내 딸을 지켜다오. 태우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이고는 의식을 잃은 서연을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우가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허름했으나 집 안팎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태우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아랫목에 눕히고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또다시 세상에 버려졌으나
태우의 헌신적인 보살핌 아래 위태로운 안식을 얻게 되었답니다. 허나 그 평화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고요하던 산중턱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깨졌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본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 멀리서 말을 탄 민준이 간호 몇을 이끌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필시 서연의 아비가 실토한 것이겠지요. 태우는 재빨리 서연의 방문을 닫아 걸고 마당으로 나서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신가요? 민주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태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앞을 내 놈이 내 계집을 빼돌린 그 천한 종놈이로구나. 민주는 태우를 발길로 차버리고는 성큼 다가가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방 안에 파랗게 질려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한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숨어 있었구나. 나의 귀한 부인께서. 하긴, 내년의 가문에 딱 어울리는 집이긴 하다. 서연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헌데 민준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봐라, 너희는 모두 돌아가거라.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것이다. 제 발로 도망친 부인께서 다시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내 직접 곁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는 간호들을 돌려보내고 이 작은 초가집을 자신의 새로운 유배지이자 서연의 새로운 감옥으로 삼아버렸답니다. 숨막히는 삶이 다시, 아니 전보다 더 지독하게 시작된 것이었죠. 태우는 마당 구석에서 모욕감에 떨리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본래 몰락한 무관 집안의 자제, 강태우였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대감과 조정에서 대립하다 역모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던 거죠. 어린 태우는 겨우 목숨만 건져 신분을 숨기고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는 원수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연약한 여인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태우를 종처럼 부리며 온갖 굳은 일을 시켰고 밤이 되면 서연을 방 안에 가두고는 온갖 희롱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서연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태우는 장작을 패는 도끼자루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분노를 사겨야만 했죠. 초가집에서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득한 늪처럼 고여 썩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의 어머니가 태우 편에 몰래 약과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태우가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민준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님께서 드실 약과 음식이옵니다. 민준은 꾸러미를 빼앗아 풀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약첩을 꺼내 그대로 아궁이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고 어머니가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들었을 떡을 꺼내 제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굶어봐야 서방 무서운 줄을 알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태우의 눈에 순간적으로 이글거리는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서연이 정말로 죽고 말 것 같았죠. 이틀 후 태우는 혼비백산이 되어 허둥지둥 술이 덜 깬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밤새 보이질 않으십니다. 민준은 잔뜩 인상을 쓰며 일어나 태우와 함께 주변을 살피는 척했고 마침내 저수지가에서 서연의 신발과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습니다. 끝까지 나를 배신하는구나. 찾아라. 시신이라도 당장 찾아내란 말이다. 그의 분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닌 제 소유물이 제멋대로 망가진 것에 대한 모욕감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서방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은 비바람 소리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꽃다운 나이에 쓰러진 서연의 가여운 운명을 슬퍼하고 잔인한 서방 민준을 손가락질했죠. 그 소문은 민준의 아버지 김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민준, 이놈을 당장 끌고 오너라.
그놈의 괴팍함 때문에 그나마 참한 아이로 골라 혼인을 시켰더니 그것도 오래가질 못하는구나. 서재로 불려간 민주는 오히려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제 성질을 건드리는데 어찌 참고만 있겠습니까? 혼인을 해보니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왜 그리 화를 내셨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고 민주는 시신이나 찾아야겠다며 유유히 서재를 나섰습니다. 며칠간 수색하는 척 소란을 피웠지만 끝내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짐승에게 물어뜯겨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하구나.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장례조차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며칠 지나지 않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기생집을 드나들며 예전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서연의 어머니만이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매일같이 저수지를 바라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 모를 나그네가 그녀에게 작은 서찰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서찰 안에는 글씨 한자 없이 그저 서연이 가장 좋아하던 작은 들국화 한 송이가 곱게 말려져 있을 뿐이었죠. 우리 서연이가 살아 있었군. 아이고, 다행이다. 태우가 살렸구나. 어머니는 그것이 딸이 살아있다는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북쪽 하늘을 보며 딸의 안녕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우가 죽어가는 서연을 살리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죠. 이틀 전날 밤 태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준이 마신 술에 몰래 잠이 오는 약초를 탄 뒤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서연이 머무는 골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죠. 태우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족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지요. 모든 설명을 마친 태우가 서연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부디 그리 해주시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아닌 그저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마지막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마치 하늘도 그들의 계획을 아는 듯 된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우는 서연의 신발 한 짝과 짧은 유서를 저수지 옆바위에 고이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탈진한 서연을 업고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속을 뚫으며 미리 봐둔 산 너머의 폐가로 향했죠. 한양에서 소동이 잦아들 무렵 태우는 서연을 데리고 머나먼 남쪽 땅끝 마을 해월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시사철 바람이 따뜻하고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들은 외지에서 온 오누이 행세를 하며 작은 밭을 일구고 태우는 틈틈이 갯가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서연은 죽고 안윤희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라는 태우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죠. 처음 얼마간 윤희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말을 잃었고 웃음도 잃었죠. 그저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거나 태우가 잡아온 물고기를 손질하며 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태우는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이 그녀의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윤희는 태우가 마련해준 작은 텃밭에 호미질을 하고 있었죠.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의 손끝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력을 마주한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윤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땅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며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태우의 눈시울 또한 뜨거워졌답니다. 세월이 흘러 윤희는 이제 평범한 시골 안악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눈빛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태우 역시 이제는 복수를 꿈꾸던 무관의 자제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여인의 곁을 지키는 때는 조선 왕조의 심장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들이 모여 사는 남산골에 비할 데 없는 미색으로 소문이 자자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나이는 이제 막 18, 피어나는 모란처럼 화사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